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바로 보시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17강입니다. 자, 통일이 필요한 이유. 자, 여기는 8의 3단원입니다. 8의 3단원, 바로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란 단원이고요.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아시아 하면은 어디가 있죠? 그쵸? 한국, 중국, 일본,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정말 갈등도 심하고 사이도 안 좋고 정말 지정학적으로 안 좁습니다. 그쵸? 어쨌든 갈등이 심한데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갈등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북 갈등이에요. 그쵸? 오케이. 우리는 지금 휴전국가입니다. 종전국가가 아니고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갈등의 그 첫 번째, 바로 남북 갈등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남북 분단의 배경. 과연 우리 남한과 북한은 왜 갈라지게 됐는가?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억울한데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힘보다는 이 국제적 배경이 조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과 소련의 바로 냉전 체제 심화입니다. 냉전 체제 심화. 됐습니까?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세계 모두의 적이었던 독일과 뭐 일본 또는 이탈리아, 그렇죠?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을 물리친 전쟁이 2차 대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평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건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뿐,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화됐죠. 바로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소련 진영과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진영했던 미국 진영 간의 그 소리 없는 전쟁, 그것이 바로 냉전이죠. 그 냉전체의 심화가 바로 남북 분단 배경의 국제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소 신탁 통치가 시작됐다.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민족의 일을, 그쵸? 그동안 일본한테 그렇게 식민 지배를 통해서 당해왔다가 이제 조금 해방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와서 우리 통치를 신탁, 위임받은 겁니다. 그쵸? 그들이 대신 통치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치한 게 아니라 그들이 대신해서 정치를 해줬다. 그게 바로 신탁 통치의 시작인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정학적,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땅의 그 위치가 여러분, 이 둘한테 나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중요한 지역, 됐습니까? 공산주의 진영, 그러니까 소련은 당연히 그 소련의 진영을 넓히려고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또 미국의 진영을 넓히려고 했을 건데, 그 극단의 대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 지역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좋게 말하면 중요한 땅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정말 복잡한 땅에 우리가 딱 걸려있던 거죠. 맞죠?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그 다음에 국내적 배경도 보시면은요. 당연히 소련하고 미국이 신탁, 대신 정치를 해주고 있으니까 소련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아니다, 미국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 내부가 갈등을 일으켰다. 특히 이념 갈등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나라를 독립하자 그랬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방지했던, 그거 안 된다. 우리 민족 분열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 했던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죠.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민족 내부의 이념 갈등, 하지만 막지 못하시고 결국에 분열이 터졌고요. 통일정부 수립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됐지요. 됐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됐습니까? 북한에 의해서 기습 남침을 시도했던 전쟁,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미 전쟁은 터졌고 됐습니까? 이미 남북은 분단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념 갈등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이 통일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통일은 왜 필요할 것인가? 자, 보시면은요, 개인적, 문화적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 차원이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이산 가족의 고통. 자,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산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없는 사람들 이 고통을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런 이산 가족이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고통을 옆에서 간접적이나마, 아니 거의 직접적이죠. 그렇죠? 체험하게 되실 텐데요.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게 엄마 싫어하는 거나 아빠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가족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념 갈등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 그 이상 못 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산 가족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일의 필요성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가족의 고통을 제거하고
인권을 개선한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공부했던 뭐죠? 인권과 관련된 평화? 바로 적극적 평화. 그렇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오랜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문화적 차원의 이질화. 이질화가 뭡니까? 서로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북한하고 저희하고 우리하고 보면은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를 보면은요, 그렇죠? 같은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명히 실제로 만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이라든가 문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분명히 한 민족처럼 보이는데 생각도 다 달라져, 문화도 다 달라져. 그럼 좀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일의 필요성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민족 전통의 역사와 문화 손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자꾸 이렇게 분열돼 있으면 손상 날 수밖에 없겠죠. 계속 갈라지다 보면은 정말 나라가 진짜로 분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통일은 필요할 겁니다. 또 누가 압니까? 앞으로 한 500년 뒤에, 그렇죠? 500년 너무 긴가? 한 300년 뒤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국사를 공부할 때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뭐 후기 남북국 시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시험 문제 되게 중요해, 잘 나와 이러면서, 그렇죠? 북쪽은 공산, 남쪽은 자유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공부하고 됐죠? 300년 뒤에, 400년 뒤에 후기 남북국 시대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나라가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되겠죠. 따라서 민족과 전통의 역사와 문화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하다. 살짝만 정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차원입니다. 정치적 차원이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 자,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한 긴장 해소. 그렇죠. 전쟁 제거죠. 전쟁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본다면요, 바로 소극적 평화가 되겠죠.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문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실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은 전쟁 위협을 제거하여, 자, 나왔네요. 세계 평화에 기여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만약에 또 전쟁이 또 발발한다면은요, 제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건 솔직히 이제 한국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요? 세계화 시대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그런 세계 제3차 대전 그 위험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은 정말 필요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엔 또 세 번째, 경제적 차원입니다. 특히 만약에 시험지 나온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개인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은 조금, 그렇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더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갑니다. 자, 이거죠. 경제. 아무래도 자본과 돈과 관련된 거죠. 자, 남한은 북한보다 뭐가 좋습니까? 기술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습니까? 자본력이 많죠. 그럼 북한도 우리보다 나은 게 좀 있죠. 바로 뭡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원이 많은데 문제는 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 집에 가면은 음식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떡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계란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은 기술이 없어요. 그 많은 재료가 있음에도 떡볶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먹긴 잘해요. 네. 자, 어쨌든 북한은 자원이 많죠. 북한은 자원이 많은데 기술이 없고, 우리는 기술이 좋은데 자원이 없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소모적인 바로 분담 비용 절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담 비용은 조금 더 다시 공부할 겁니다. 네, 분담 비용 하면은요 가장 대표로 이제 무기 사는 돈이 있겠죠. 그렇죠. 무기 한두 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비싼데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돈을 오히려 우리나라 민족 발전으로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세 번째 거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유라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또 나왔네요. 요충지에 이번엔 2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 힘이 없게 되면은 이게 다른 나라의 가운데 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쁜 모습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통일이 되고 힘이 강해지면은 또 이 이점을, 이 지정학적 이 단점을 반대로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뭐 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그렇죠? 유럽이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다 배웠죠, 옛날에.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터키 반도,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아라비아 반도,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캄차카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대충.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일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주, 호주 이렇게 있고, 그쵸? 동남아시아도 있고, 네, 미국까지 이렇게,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려 있는데,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 됐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뭐 1차 도로, 6차 도로 이렇게 있는데, 차량 도로거든요, 차? 연결해서 중국과 연결이 돼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고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해서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거든요. 거기다가 철도도 연결이 가능해요.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철도와 그 다음에 중국 철도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부아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역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길의 종착지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대륙의 끝에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항, 목포항 이런 항구를 이용해서 바로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연결할 수 있는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국가를 연결할 수 있는 와 엄청난 이점 활용. 전 그래서 이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은 그 수에즈 운하라고 있거든요.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이제 그 상선들이 무역 배들이 이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은 돌아가야 돼요. 아시아에서 갈 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이 얼마야? 근데 여기다 운하를, 바로 물길을 파버리니까 이제 아시아 배들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또 유럽 배들도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죠. 뭐 좀 다른 얘기 한다면 여기에 이제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 길목에. 그래서 이제 해적들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해적질을 하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자, 여기에 수에즈 운하. 자, 이 수에즈 운하 하나 때문에 이집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득을 챙기거든요. 교통의 중심지니까. 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에즈 운하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차원의 짱, 대박. 정말 통일이 필요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또 거기다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아무래도 우리보다 노동력 비용이 저렴하겠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자원 플러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거기다가 와 물류 비용 절감. 왜 그러냐면은요. 기차나 자동차는 물론 배보다는 적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배에 비해서. 따라서 급한 물류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분명히 철도나 자동차 이용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수에즈 운하처럼 뭐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톨게이트비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차원에서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말 통일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거주, 직업의 다양성. 그렇죠. 통일되면 전 이거죠 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나라 안에서 살려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지고 인구가 오민조민 살지만 그래도 통일되면은 지금보다 거의 2배가 커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주도 다양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직업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따라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 실업난 문제도 많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좀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비용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이 있거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담 비용은요. 분단 상태를 지속하는 비용이다. 됐습니까? 자, 종류부터 볼까요? 국방비, 안보비,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무기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요즘 뭐 전투기 한 대 막 몇백억도 우습죠. 뭐 몇천억짜리 전투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단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형의 비용이다. 유형의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꼭 돈이 실제로 나가야만 비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가족의 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약화. 자, 국가 경쟁이 약화되면은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 전쟁 중 국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지금 우린 거의 70년 넘게, 그렇죠?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난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린 전쟁을 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빠, 나 한국 갈래. 이러면은요, 거기 전쟁 중이니까 왜 가? 이런 식으로 막는답니다. 그쵸? 아직도 우리는 다른 나라 이미지에선 전쟁 중인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들이 좀 우리나라에다가 또 기업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데 그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약화돼서 우리 친구들의 일자리도 늘지 않는 것도 나름 비용은 비용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무형의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래서 일단 분단 비용은 이런 식으로 분단 상태를 지속하는 비용인데 그 성격은요, 바로 소모성 비용입니다. 자, 소모성이라는 건 뭐죠? 뭐가 돈을 썼으면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기가 여러분, 자,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은 다른 나라가 이게 사주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비싼 무기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성 비용이다. 그래서 악순환 구조다. 이렇게 불러주는 특징이 바로 분단 비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됐다. 됐죠? 자, 이제 들어갈 말은 통일 비용이 되겠네요. 자, 통일 비용은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통일 후입니다. 후. 통일 전이 아니라 통일 후 이지라 제거 및 통합 비용이다. 예를 들면, 자,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쓰는 교과서, 북한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똑같은 교과서를 써야 되겠죠. 그럼 교과서도 통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 있는 학생들도 무상급식 해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무슨 버스 전용 차선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역시 북한의 주민들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통합 비용인데요. 솔직히 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했던 나라 독일도 이 통일 비용 때문에 많이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됐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달리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많이 들지만 또 미래 한국, 통일 한국을 봤을 때는 나중에 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익으로 돌아오는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성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투자성 비용.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 비용을 통해서 후에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성 비용. 그래서 이름이 선순환 구조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정치, 행정, 금융, 교육, 통합 비용이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내드리면 좋겠는데 학교에 따라서는요, 요 사이에 비용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질 겁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분단 비용은요, 통일 이전입니다. 통일 전이죠. 그 다음에 소모성 비용이고 악순환 구조죠. 자, 통일 비용은요, 이미 통일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후. 그 다음에 투자성 비용이다. 됐습니까? 자, 평화 비용은요, 통일 전입니다. 자, 그럼 얘랑 똑같네요. 통일 전. 근데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투자성 비용입니다. 투자성 비용.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비용인가 하면은요, 일단은 잠깐만요. 자, 남북 교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교류 비용. 자, 일단 통일을 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 긴 시간 동안 분단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 잤다, 통일이나 할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사이가 다시 좋아지려면 좀 말이라도 좀 트고, 그쵸? 물꼬 좀 터져야 뭐가 좀 통일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통일 이전에, 통일 전에 남북이 서로 교류하는 비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북한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그쵸? 개성공단. 공업단지란 소리죠. 개성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으로 북한에다가 공업단지를 세워준 거죠. 아직 통일도 안 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교류하자는 겁니다. 물자 교류. 교류하다 보면은, 그쵸? 서로 잘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공단은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계속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소모성이 아니라 계속 통일 이후에도 그 공업단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투자성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평화 비용은 통일 전은 여기랑 모습이 똑같고요. 근데 투자성 비용은 또 통일 비용과 모습이 똑같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중간 성격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교류 비용인데요. 자, 이 비용은요, 분담 비용과 그다음에 통일 비용, 이 두 가지 모두를 절감시켜 줍니다. 절감. 적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죠. 그렇죠? 무기 살 돈으로 투자했으니 분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들어갈 돈을 통일 이전에 미리 썼으니 나중에 통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격은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성격도 있더라. 자,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평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요,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굉장히 상식적이고 편안한 이야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역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 그렇죠? 노력하려면, 그렇죠, 여러분. 일단 교류가 좀, 물꼬가 좀 터져야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모를 때는 선입견이라는 걸 갖게 돼요. 왠지 외모나 어떤 말투나 이런 행동을 보고 왠지 쟤 저럴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맞죠? 하지만 또 그 친구랑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말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즉 교류가 일어나다 보면은,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저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었구나, 오해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맨날 대립하기보다는, 무력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이런 교류와 협력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간에, 자, 갑니다, 이해죠. 우리가 교류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이해죠. 왜? 통일하려면 먼저 서로 이해를 해줘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해를 증진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 그렇죠, 믿음이죠,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남북 통일은 우리나라만의 이익이 아닌 동아시아,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와 그다음에 세계 국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변국에 설득해서 또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 자, 요즘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또 잘한다고 통일이 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아주 좀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고 설키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풀어주는 것도 바로 외교의 힘인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정말 그것을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습니다. 자, 내용 잔잔했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아까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그 개념적인 내용만 잘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요, 무리 없이 지나가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쉽다고 복습 등하지 마시고요. 철저한 복습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